경기도 안산, 시흥. 사람들은 이곳을 지방 젊은이들의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부른다. 수백만 명이 돈을 벌고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이곳으로 몰려든다. 하지만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고시원과 원룸촌에서 국경 너머의 진짜 지옥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균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 젊은 여성이 의문스럽게 실종되고 중간에 끊긴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남았다. 그리고 평범하고 능력 있는 한 오빠는 동생을 찾기 위해 인간을 살아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신매매범들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야만 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미화도 과장도 없이 오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한 걸음씩 따라가는 진실의 기록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 건조한 황금빛 햇살이 벌집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노동자들의 숙소 위로 쏟아져 내렸다. 공장 기계 소리가 단조롭게 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모든 것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한 곳에서 마치 유리잔에 그어진 실금처럼 소리 없이 차갑게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다. 19살 박서연, 3남매 중 막내인 그녀는 이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천 명의 공장 노동자 중 한 명이었다. 눈에 띄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늘 밝게 웃던 아이였다. 매일 저녁 서연은 오빠 박지훈과 함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그냥 5천만 원만 모아서 고향에 내려가 작은 미용실 하나 차리는 게 꿈이야. 지훈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다. 말수가 적고 차분하며 사람들 속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그는 동생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는 오빠이자 아빠로서 동생을 보호하고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다. 서연은 지훈이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자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다음 달부터 야간조로 바뀌기 전에 주말에 친구와 강릉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사소한 결정이었기에 지훈은 막지 않았다. 그 짧은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서연이 사라졌다. 문자도 전화도 카카오톡 업데이트도 없었다. 첫날 지훈은 배터리가 다 됐을 거라 생각했다. 둘째 날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불길한 예감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작은 흔적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서연의 방은 어지럽혀지지 않았고 물건들은 가지런했다. 단 하나 베개 밑에 놓인 낡은 노트만 빼고 그 안에는 빽빽한 페이지 사이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있었다. 쉬운 일, 숙소 제공, 월급 500만 원, 온라인 게임 관련, 여권만 있으면 됨. 낯선 전화번호 하나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구겨진 작은 메모지에는 단둥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왜 서연은 자신에게 숨겼을까? 멀리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 서울로 올라오는 것마저 거절했던 그 아이가 왜 머나먼 중국에서 일할 생각을 했을까? 외부인의 눈에는 답이 명확해 보일지 몰라도 지훈에게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동생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저 성실히 일하면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의 간극 속에서 서연은 외로웠던 것이다. 오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월급 500만 원이라는 약속이 그녀의 작은 희망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 붙잡았던 마지막 한 줄기 빛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지만 지훈은 받지 못했다. 그가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을 때 남은 것은 바람 소리와 잡음 속에 섞인 동생의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뿐이었다. 오빠,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나 찾지 마. 다른 사람들 구해줘. 그 순간부터 지훈은 더 이상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동생의 끼니를 챙기던 오빠도 아니었다. 그는 어둠을 사냥하는 추격자가 되었다. 온전치 못한 통화 한 통, 체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고통, 그리고 희망에서 비롯된 첫 번째 균열로부터 단서 추적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고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과 행동을 선택했다. 법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동생을 데려간 자들이 평범한 범죄자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조직처럼 움직이며 몇 시간이면 흔적을 지우고 장소 하나를 통째로 증발시키고 수십 명의 사람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소음 하나, 잘못된 발걸음 한 번이 서연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순수한 기술자였던 지우는 스스로를 위장해야 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그는 돈이 급해 좌절하고 있는 실업 청년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인생은 한방, 돈만 주면 뭐든 한다. 고수익 보장되는 일 DM 주세요. 인생, 과감해야 살아남는다. 같은 우울한 상태, 메시지들을 올렸다. 프로필 사진도 얼굴이 선명한 사진 대신 무거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흐릿한 사진으로 바꿨다. 그는 일부러 해외 취업, 인생 역전 같은 그룹에 가입하고 미끼 냄새가 풀풀 나는 채용 공고에 댓글을 달았다. 한 글자 한 글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동생이 노트에 남겨둔 그 낯선 번호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이름도 설명도 없는 짧은 번호. 첫 통화는 새벽 이시에 이루어졌다. 그는 그 시간이라야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둠 속 중개인들은 항상 밤에 활동하기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을 큰형님이라 부르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 심장 약한 놈은 못해, 동생. 스트레스는 좀 받는데 버는 돈이 다르지. 머리 좀 돌아가고 여기 룰만 좀 지킬 줄 알면 몇 달 만에 집안빚 다 갚을 수 있어. 화려한 미사 여구도 허황된 약속도 없었다. 큰형님은 쉬운 일, 고수익 같은 말로 유혹하지 않았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고 돈이 필요하며 살아남을 길만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스파이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지우는 선택받은 먹잇감이 되어야만 했다. 그들은 그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실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심지어 큰형님은 지훈에게 왜 중국에 가고 싶은지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라고 했다. 지훈은 무모하면서도 순진한 청년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 밤새도록 연습해야 했다. 눈빛 하나만 잘못돼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첫 통화 후 청신호가 왔다. 그는 내일 아침 6시에 데리러 갈 사람이 있을 거다. 짐은 가볍게 챙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문턱 하나를 넘었음을 알았다. 더 이상 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호랑이 굴의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지우는 맨몸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최첨단 장비들을 준비했다. 외장 메모리에 무선으로 연결되는 셔츠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개인 소지품처럼 위장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녹음펜, 그리고 신발 밑창에 숨긴 두 번째 휴대폰. 이 휴대폰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마다 자동으로 위치 정보와 음성 파일을 미리 설정된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앉아있던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스파이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버스 터미널에 쏟아질 때 그는 약속된 번호판 없는 7인승 승합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이 여정이 관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 무렵 그 악마의 속을 천장이 낮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추는 밀실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의 눈은 퀭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어디선가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석 달 전 그녀도 서연처럼 다른 이들처럼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온라인 게임 관련 일자리를 믿었다. 그리고 단둥으로 향하는 밀항선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유진은 자유로운 인간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이었다. 이 수용소에 갇힌 이후 유진은 이곳이 일터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처럼 운영되는 위장된 감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을 목격했다. 매일 아침은 고함 소리, 쇠사슬 풀리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너무나 익숙해진 희생자들의 텅 빈 눈빛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다. 신입, 실적이 좋은 자, 그리고 반항하는 자로 명확한 계급이 존재했다. 신입은 자주 구타당하고 굶주리며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내도록 강요받았다. 실적이 좋은 자는 식사를 제대로 하고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며 심지어 음료수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항하는 자는 검은 방으로 끌려갔다. 검은 방은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유진은 그곳에 2번 갇혔었다. 매번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다. 빛도 소리도 시간 감각도 없이 오직 다른 사람들의 고문 소리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길고 긴 고립뿐이었다. 평범한 여성이었던 유진은 어둠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항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했다. 경비병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길을, 교대 시간을, 카메라 위치를, 반복되는 소리들을. 유진은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숨겼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 근처 바닥을 닦다가 유진은 우연히 2 관리자가 속삭이는 것을 엿들었다. 이번에 물건들 모아서 정리 끝나면 북쪽 애들한테 전부 넘기기로 했어. 거기로 가면 절대 못 빠져나와. 북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은 만약 그곳으로 보내진다면 더 이상 살아남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각 성운이라는 가명을 쓰는 지우는 번호판 없는 밀폐된 트럭에 실려 인천항을 거쳐 밀항선에 올랐다. 그리고 옌벤의 어느 외딴 곳까지 끌려왔다.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이 가려지고 휴대폰을 빼앗기고 몸수색을 당할 때도 지우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숨겨둔 초소형 장비들과 무엇보다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가 도착한 수용소는 그가 조사했던 것과 똑같았다. 밖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무장한 경비들이 있었지만 안은 마치 게임 회사 같았다.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업무 외의 대화를 감히 하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우는 눈빛 하나까지 성운을 연기했다. 그는 어리둥절하고 겁먹은 척하며 입만 열면 돈만 주면 뭐든 합니다. 라고 말해 관리자들이 픽 웃게 만들었다. 이런 놈이 부려먹기 쉽지. 그는 8인실에 배정받았다. 모두 새로운 젊은이들이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으며 서로 대화를 피하며 침묵했다. 지우는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첫 식사 시간에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무심한 듯 보였지만 거기에는 신호가 담겨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지훈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식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방식 때문이었다. 바로 SOS를 나타내는 특별한 모스 부호였다. 기술을 알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유진은 침을 삼켰다. 3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지옥 한가운데서 희망을 보았다. 서로 모르는 2 사람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말이 아닌 편지가 아닌 오직 냉철함과 용기 그리고 어둠 속 첫 빗줄기 같은 작은 신호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수백 명이 갇힌 수용소, 키보드 소리와 살을 파고드는 채찍 소리가 뒤섞인 곳에서 눈빛 하나, 작은 신호 하나가 연약한 연결의 시작이 되었다. 유진과 지훈,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3개월을 버텨온 생존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목숨을 내놓은 초심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만났다. 하지만 이것은 눈물과 뜨거운 포옹이 있는 영화 같은 재회가 아니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고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됐다. 이곳에서 선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고 호기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완벽한 핑계가 되었다. 식은 밥과 멀건 국이 전부인 넓은 식당에서 지우는 일부러 유진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 그의 눈길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손가락은 금속 숟가락을 아주 약하게 두드렸다. 구해줘. 유진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가 모스 부호에 능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적진 한가운데서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유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한 심리전의 연속이었다. 유진은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설 때 몇 초간 스쳐 지나가며 눈을 맞추는 것이 전부였다. 운동장을 지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화장실을 함께 청소할 때가 있었다. 그곳에서 유진은 벽 구석에 헐거운 타일 뒤에 작은 쪽지 하나를 재빨리 남겼다. 그 쪽지에는 유진이 몇 달 동안 조용히 기억해온 극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수용소의 구조도,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표, 감시실 비밀번호, 그리고 특히 곧 있을 대규모 물건 이송에 대한 정보였다. 지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신발 밑창에 숨겨둔 장비, 즉 자동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초소형 휴대폰을 이용해 관리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감금 구역 내부의 모습을 촬영하여 밤의 미약한 전파를 통해 외부로 전송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수용소의 전파 방해 시스템은 매우 강력했다. 지훈이 외부로 신호를 보내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그에게는 틈이 필요했다.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무력화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은 수용소가 혼란에 빠질 때만 가능했다. 같은 시각 유진 역시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지훈이 나타난 후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딸이 필리핀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는 엄마를 꿈꿨다. 반항하다가 북쪽으로 팔려간 옛 룸메이트를 꿈꿨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꿈꿨다. 하지만 그만큼의 희망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만약 지훈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죽게 될까 봐.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해야 했다. 어느 날 지훈은 몰래 유진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지도와 함께 작은 글씨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파일을 밖으로 보낼 방법이 있다. 하지만 3분간 시스템을 마비시켜야 한다. 혼란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방법이 있을지도. 유진은 쪽지를 읽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3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과 맞바꿀 3분. 그 순간부터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친 짓이라고 할 만큼 대담하지만 유일한 희망이기도 한 계획이었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같은 열망을 가진 두 사람의 동맹. 인간성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이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안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번의 희망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용소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비명도, 채찍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는 마치 전체가 곧 일어날 무언가를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일어날 참이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대규모 이송. 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 무심코 내뱉는 욕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경비병들의 수를 통해 유지는 조직이 곧 모든 살아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더 멀고 더 어둡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감시실 근처 바닥을 닦다가 그녀는 두 관리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금요일 밤에 차가 와서 한 번에 싹 다 데려갈 거야. 이 수용소도 오래 사람 둘 곳이 못 돼. 북쪽 놈들이 값을 2배로 쳐준다잖아. 한 방에 정리하는 거지. 북쪽. 세 글자가 차가운 칼날처럼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이곳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팔려간다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화도, 연락도, 탈출구도 없었다. 사람들은 사기 범죄를 위해 컴퓨터 책상에 쇠사슬로 묶이거나 더 나쁘게는 불법 도박장의 고문쇼에 살아있는 미끼로 팔려갈 수도 있었다. 유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훈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돌아갈 길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다. 같은 시각 지훈 역시 중요한 발견을 했다. 한 번은 중앙기계실 청소 임무를 맡았을 때 그는 고장난 스피커 뒤에 몰래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불과 12시간 후 카메라는 귀중한 영상을 녹화했다. 수용소의 우두머리인 대장의 선명한 얼굴, 그가 외국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곧 있을 물량 이송을 확정하는 모습. 지훈은 이것이 이 수용소를 초국가적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할 핵심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전파가 차단되고 USB를 숨길 수 없으며 서버는 원격으로 암호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영상을 밖으로 보낼 것인가. 유일한 답은 혼란의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밤에 파일을 전송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전파 방해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했다.
전체 감시 및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큰 사고가 발생해야만 그는 신호를 보낼 3분의 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진이었다. 어느 날 밤 청소당번을 서던 유진은 지훈의 신발 안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그가 발견할 것을 아는 장소였다. 그 위에는 식당 뒤편에 위치한 중앙통제실의 약도와 함께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밤 10시 내가 불을 지를게. 유일한 기회야. 모두를 구해줘.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쪽지를 읽은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이 즉시 이해했다. 유진은 사고를 일으키려 했고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지훈에게 그것은 잔인한 선택이었다. 그녀를 맞고 한 사람을 구하는 대신 수백 명을 악마의 손에 넘기느냐, 아니면 자신의 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희생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이느냐. 지훈은 하루 종일 고뇌했다. 그는 멀리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했고 입을 열지 않았으며 작별 인사도 긴 눈맞춤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 각자 지옥의 한 구석에서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밤 10시 수용소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희미한 노란 전구들이 비정상적으로 깜빡였고 경비병들이 빽빽하게 순찰을 돌았다.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는 이송 차량 행렬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암시했다. 식당 구석에서 지훈은 암호화된 휴대폰이 숨겨진 신발끈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그리고 수용소 반대편 끝에서 유진은 조용히 통제실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바닥 청소용 물통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 즉 몇 주간의 관찰 끝에 숨겨둔 산성 배터리 1개와 몇 가닥의 구리선이 들어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둘 다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뿐인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시 2분, 유진은 통제실 문턱을 넘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묵묵히 순종하던 그 작은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방을 걸어 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두 명의 기술자가 통신장애 때문에 욕설을 퍼붓는 단 몇 초의 틈을 타 유진은 물통 아래로 손을 뻗어 구리선을 전원 스위치에 재빨리 연결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휘발유에 적신 천조각에 불꽃이 튀게 했다. 쾅!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울리고 불길이 붉은 채찍처럼 어둠을 갈랐다. 짙은 검은 연기가 복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전체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고 카메라가 꺼지고 전파 방해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경비병들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에 빠져 흩어졌다. 같은 시각 수용소 반대편에서 지훈은 행동했다. 그는 신발 밑창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직 자신만이 아는 새끼손가락 지문으로 재빨리 화면을 열었다. 신호가 켜졌다. 하나, 둘, 셋. 즉시 자동화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대장을 찍은 영상, 대규모 이송에 대한 녹음, 수용소의 GPS 좌표, 그리고 곧 이송될 인원 있음, 즉시 행동 요망이라는 긴급 메시지까지 성공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두려움 때문인지 희망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때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 쪽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없었다. 눈짓도 외침도 없었다. 그는 이해했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은 방금 만났지만 생사를 함께한 동료처럼 싸워준 그 여자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다. 유진은 100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것이었다. 그때 경비병들이 서로 소리치며 각 구역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통제실에 불이 났다. 모든 문을 막아. 한 놈도 못 나가게 해. 지훈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겁에 질린 척했다. 그의 눈은 동생 서연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이는 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녀는 방금 불길 속으로 사라진 한 여자 덕분에 살아남았다. 국경 너머 몇 주 동안 조용히 신호를 추적해오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중국 공안의 합동팀은 데이터를 수신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수용소의 위치가 특정되었고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급습팀이 구출 작전을 개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나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어둠과 빛, 악과 용기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수백 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기를 선택한 한 여자가 있었다. 10시 15분. 수용소는 이제 불타는 개미집과 같았다. 대장이라 불리던 지휘관은 문을 닫고 각 방을 수색하며 도망치는 자들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잠입자가 모든 증거를 전송했고 포위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희생자들을 폭행하는 데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사냥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급습이 시작되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이 검은 그림자들이 죽음의 바람처럼 철조망을 스쳐 지나갔다. 특수부대는 세 방향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내부 통신 시스템을 잠갔고 다른 한 팀은 감시실로 직행해 지휘부를 제압했으며 나머지 팀은 지훈, 유진, 그리고 1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구출했다. 불과 10분 만에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수용소는 완전히 함락되었다. 우두머리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손이 묶인 채 법을 사겠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번에는 돈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서연에게 바싹 붙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넋이 나간 채 눈물은 연기와 먼지에 뒤섞여 흘러내렸다. 특수부대원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지훈을 지옥에서 현실로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구출팀이 최초 폭발이 일어난 통제실에 불을 껐을 때 그들은 바닥 아래에서 오그라든 채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심받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 외에는 없었다. 한 대원이 지훈에게 시신 옆에서 발견된 절반쯤 타버린 쪽지 조각을 건넸다. 온전하게 남은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나는 구조될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그는 깊고 결연한 눈빛을 한 그 여자의 모습이 흐릿해지다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폭풍이 일어났지만 그 폭풍을 일으킨 사람이 기억과 의지 그리고 굳건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한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었지만 바로 그녀가 수백 명이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날 아침의 첫 햇살은 눈부시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겪고 난 후처럼 차갑고 잿빛이며 무거웠다.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구출된 1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쇠약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많은 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심리지원센터로 옮겨져 건강을 돌보고 상담을 받았지만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다. 고향에 미용실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던 어린 동생 박서연은 공황 상태와 불면증, 그리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하얀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감싸고 앉아 마치 국경 너머의 자신의 젊음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지훈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동생에게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묻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단 그 한마디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구렁텅이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되찾은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다른 방에서 한 초췌한 노부인이 갈색 봉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떨리지만 익숙한 필체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전 이제 집에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전 옳은 선택을 했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구했으니까요.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엄마는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누가 저에 대해 묻거든 제가 좋은 일 하나 했다고 말해주세요. 엄마 딸 유진이가. 할머니는 소리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꼭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남은 온기로 딸의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었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당국에 제출한 후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단 한마디 짧은 말을 남겼을 뿐이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동생을 잃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오빠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진 씨가 없었다면 저와 제 동생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몇 달 후 조용한 추모식이 열렸다. 꽃도 음악도 요란한 언론 보도도 없었다. 피해자 지원센터의 창가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전부였다. 사진 속 최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졌지만 눈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범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지훈과 서연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연은 점차 다시 웃기 시작했고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한 번은 옛날 꿈이 아직도 무섭니? 라는 질문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제 저에겐 오빠가 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자신의 목숨으로 저를 구해준 한 언니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찾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꿀처럼 달콤한 인생, 역전의 유혹 앞에서 냉정해지십시오. 때로는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인생 역전의 꿈이 도처에서 팔리는 시대에 경계심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쉬운 일, 고수익이라는 약속에 절대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탐욕이나 무지가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을 양심 없는 자들의 소나귀에 있는 먹잇감으로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늦게 답장 온 메시지 하나, 평소와 다른 말투, 이유가 불분명한 여행 하나가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